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한두 명만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이야기를 이끌어주는 조연부터 시작해서 행인 1, 행인 2와 같은 단역들 덕분에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완성됩니다. 비록 시청자인 우리의 시선은 주인공에게 맞춰져 있지만 화면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스치듯 지나쳤던 미술관의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이 탄생하고 전시된 이후의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작품들은 어떤 사연을 담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디오 비주얼 매거진 렌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누실 패널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2019년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진행된 다목적 헨리 개인전, 어긋나는 생장점, 문화비축기지 서울에서 빅서비스,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타운본부 오버캠프 작업을 선보이며 화이트 큐브 안팎으로 다양한 스펙트럼 작품을 하고 계신 정지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현 씨.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지현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현 씨의 최근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작업을 하셨어요. 제가 좀 특징 있게 본 게 미술관 안에서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9년에는 유독 미술관 밖에서도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진행하신 작업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019년에는 크게 세 가지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크게는 이제 개인전, 다목적 헨리,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전시를 진행했고, 이 다목적 헨리는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헨리는 헨리 무어의 이름을 딴 제목이에요. 그래서 헨리 무어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의 작업을 관련된 전시는 아니고 그것 헨리 무어 풍의 공공미술이 우리 도시에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어떤 좀 재미난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렇죠. 그런 특히 제가 이제 작업실 주변에 있는 그런 공공 조각 같은 거에 헨리 무어와 비슷한 작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좀 재밌다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전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서울 빅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타원 본부라는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크게 진행했는데 빅서비스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큰 탁구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전시장이 아니라 공원화된 리모델링된 그런 곳인데 원래는 이곳이 석유를 보관하던 그래서 시민들이 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이제 1급 비밀 시설 같은 데였는데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그 석유를 비축하던 그 기지가 공원화되면서 다시 리모델링된 새로운 공간인데 이곳에서 전시 제안을 받아서 어떤 미술품이라기보다 사람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큰 탁구대를 만든 제목이 빅 서비스인 그런 작업이고요. 타운본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서울시민 아이디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먼저 제안이 왔고 프로젝트 공모를 지원해서 당선이 된 케이스인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공미술을 제작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위치는 중랑구의 용마 폭포공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저는 작품 사진들을 여기 용마공원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작품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폭포인데 네. 너무 이렇게 장관이다 보니까 달력 사진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와 이거 여름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물이 맞습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네. 근데 사진들 보다 보니까 이 주율이 얼굴이 네. 여기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네. 빅서비스 때도 그렇고. 그래서 네. 사실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패널로 지현 씨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주율이와 작업 활동에 교차점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몇 년 전
좀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율이를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네, 2015년도에 이제 제가 두산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으로 뉴욕에 가게 되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도 주율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이 이주효 작가님께서 퀸즈 뮤지엄에 그 개인전을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전시나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마침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인연이 닿아서 또 마침 그때 뭐 작품을 고치고 계셨어요. 지금 여기도 있고 그 이번 전시에 선생님의 얼굴이 나오는 대신에 돌아가고 있는 그 렉처 머신을 제가 작품을 고치는 걸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도와드리면서 인연이 더 이제 길어졌고 그러면서 다른 작가들도 초대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퍼포먼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도움브렉스라는 프로젝트로 연장이 돼서 2년간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 함께 전시를 하시면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 작업 사진들을 보니까 서로 되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번 녹음에 지연 씨의 도움이 절실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죠.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녹음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이주효 전시에서 선보인 러브 유 디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저희가 텍스트를 청각과 시각으로 상상하는 렌즈인 만큼 오늘의 텍스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텍스트는 찰스 애셔의 전시 이후의 작품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우선 먼저 찰스 애셔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미팅룸의 홍이지 에디터의 글을 발췌하여 찰스 애셔를 소개하겠습니다. 찰스 애셔는 영국 출신 큐레이터로 현재 네덜란드에 위치한 반 아베 미술관의 디렉터이자 미술 전문 잡지 애프터홀의 공동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스탄불 비엔날레 큐레이터, 2002년 성완경, 후안루와 함께 광주 비엔날레 큐레이터를 맡았고 2014년 31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큐레이터, 아트 오브 아시아의 네 번째 디렉터로 임명되어 미술계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찰스 애셔는 획일화된 미술 제도와 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큐레이터 중 한 사람으로 반 아베 미술관 디렉터를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기관과 제도의 한계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애셔는 고민과 방향이 어떻게 전시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발전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미술관이 되기 위한 좋은 전시 기획으로 많은 예술인들에게 롤 모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적어주신 글 전시 이후의 작품은 어디로 가는가 잠시 들어보실게요. 작품은 사람이 아니다. 예술 작품은 그 말의 일반적인 의미로 보아도 살아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예술 작품은 비활성의 물질 또한 아니다. 세상의 원재료들은 예술가의 작업을 통해 의미와 일관성을 지닌 무언가로 바뀐다. 이것은 연금술과도 같이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을 사물이나 물질을 변환하여 그 가치를 환기한다.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관객에게 예술로 인식되면 이는 집합적 문화의 한 자료로서 새로운 질을 획득한다. 개별 작품에는 보존을 위한 적절한 보살핌이 요청되는데 사회가 이에 필요한 조건을 기꺼이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찰스 애셔의 글 전시 이후의 작품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해요. 작품은 사람이 아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연 씨는 혹시 찰스 애셔 아시나요? 네, 역시 아셨군요. 네, 근데 뭐 지속적으로 알진 못하고요. 제가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찰스 애셔를 알고 있다는 의미죠. 이 찰스 애셔의 글이 사실 이 글은 그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도록의 이주효 그 파트의 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번 회차를 녹음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연 씨는 첫 작품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 첫 작품을 만드셨나요? 첫 작품이라 하면 바로 이제 곧바로 졸업 전시 때 작업실의 천장 위에 제가
대학교 때 뭐 온갖 만들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천장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 그 작품이 네, 생각나네요. 사실 네, 지원 씨랑 제가 학교 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졸전에 그 보여주신 저 작품들은 네, 한 그 몇 년 전에 네. 또 저희 수업의 일환에서 어떤 그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수업의 일환에서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의 그 작품이 아닌 이 졸전을 첫 작품으로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그 관객가 제가 생각하지 않은 관객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피셜하게 이제 외부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알리는 첫 번째 전시였고 그래서 뭐 그 이전에도 사실 학교 안에서 나름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전시 나름의 개인전과 뭐 과제전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새로운 이제 바깥으로 보여준다. 내가 퍼블릭에 공개한다라고 제대로 마음 먹었던 것 그리고 준비를 단단하게 했던 것이 졸업 전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전시 전과 후에 어떤 달라진 점을 느끼셨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대학을 보통 미대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도움을 받거나 그런 케어를 받는 곳이 아니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될 텐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이 졸업 전시가 이제 바로 하고 나서 그 대한공간 사르비아 다방의 기획 공모를 넣었는데 되었고 그 바로 비슷한 시기에 상업갤러리한테 이제 컨택이 와서 한번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운 좋게 이렇게 곧바로 뭐 1년 다음에 이렇게 개인전을 하게 되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감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으면 맞아요. 중요하죠.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신한테 뭐 이렇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일단 어떤 자의와 타의가 반반씩 섞이면서 이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외부의 마감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로 선택하셨던 재료들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게 이제 이번 그 전시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대학생 때도 버려진 물건들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내가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작업할 거야라는 그런 컨셉을 가진 건 아니었고 원래 제가 있는 학교 그 지역이 이제 아시겠지만 낙후된 곳이고 상대적으로 화방도 없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 치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 딴 걸 한다 하면 마땅히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막대기라도 하나 찾으려면 쓰레기장 같은데 가면 가장 만만한 게 있었고 특히 무대미술과 같은 그런 이제 폐기장 같은 데는 이제 쓸만한 게 어마어마했죠. 맞아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버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별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막 이제 SNS에서 뭐가 새로 올라왔나 뉴스피드 보는 것처럼 뉴스피드를 보기 위해 쓰레기장에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역을 넓혀가면서 거기가 또 이제 청소가 잘 된 동네도 아니어서 이게 쓰레기장 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재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뭐 분해를 하면서 뭐 돈이 될 만한 건 좀 고쳐서 쓰고 뭐 팔진 않았지만 아무튼 제가 제 생활을 요긴하게 잘 썼죠. 그래서 이제 작업실도 돌아다니면서 또 재미난 게 이제 뭐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 반면 뭐 시장에서 작업실이 있을 때는 시장에 관련된 제 한때는 이제 화학시장 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천예술공장이라는 데 있었을 때는 또 공장 단지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재료들이 달라지니까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졸업 전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물들 이제
그건 이제 보통은 쓰레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 쓰레기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작품들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그 보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양이 꽤 많아 보여요. 네, 그 어마어마한데, 네, 그 상당히 많이 버렸죠. 많이 버렸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좀 된다라는 것들은 좀 버리기 아까운지 갖고 있고, 이제 조각 이제 이것은 뭔가 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손이 많이 들였고 공이 많이 들였고 뭐 애정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거나 무겁거나 하는 네, 옮길 수 없는 것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은 뭐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찰스 애셔 글에도 이게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품은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사회가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게 이상적인데 이러한 보살핌에 대해 아티스트 주유리가 예술가 사회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으로 러브 유디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니 또 지연 씨 얘기를 듣고 이 글을 보니 네. 아티스트 주유리가 제안한 러브 유디포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2부에서는 주유리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